내가 에린을 처음 만난 건 2008년에 열린 자기계발 세미나에서였다. 괜찮은 사람 같았다. 초자연 현상이나 뉴에이지에 관심이 좀 있어 보였지만 아이비리그를 나온 아주 똑똑한 변호사였다. 내 농담에 곧잘 웃어주었고 내가 귀엽다고 했다. 내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당연히 난 에린과 만났다. 한 달 뒤 에린은 나더러 자기 집에 들어와 같이 살자고 했다. 내 집은 미국의 북쪽 끝, 에린의 집은 남쪽 끝에 있었는데 말이다. 어째 위험한 신호라는 느낌이 들어서 난 그녀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다. 그러자 에린은 죽어버리겠다고 했다. 두 번째 위험한 신호였다. 난 즉시 이메일을 비롯한 모든 연락수단에서 에린을 차단했다. 그러나 에린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날 만나기 몇 년 전, 에린은 자동차 사고를 당해 죽다 살았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의학적으로 몇 분 동안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소생했다. 부활한 에린은 모든 게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에린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 되었다. 기치료와 천사, 민간신앙, 타로에 빠졌다. 자기에게 치유력과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믿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나를 만나자마자 우리가 함께 세계를 구할 운명이라고 판단했다. 그녀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우리는 죽음을 치유할 운명이었다. 내가 연락을 차단하자 에린은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서 하루에도 12번은 분노의 이메일을 보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가짜로 만들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혔다. 내 것과 똑같은 홈페이지를 만든 다음 거기에 내가 자기의 전 남자친구인데 거짓말하고 바람을 피웠으며 내가 결혼을 약속했었고 우리는 운명이라는 내용의 글을 수십 개나 올렸다. 참다 못해 내가 연락을 해 홈페이지를 닫으라고 하자 에린은 내가 캘리포니아로 가서 같이 살면 그러겠다고 했다. 그녀가 생각하는 타협이란 그런 것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법은 늘 똑같았다. 우리가 함께할 운명인데 그건 이미 신이 결정해 놓은 사항이며 한밤중에 무슨 소리가 들려 귀를 기울여 보니 천사가 우리의 특별한 관계가 지구상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신세기의 전조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초밥집에 앉아 있을 때는 이미 에린이 이메일을 수천 통은 보낸 뒤였다. 내가 답장을 하든 말든 내가 정중히 대하든 화를 내든 달라지는 건 없었다. 에린의 마음과 믿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때가 벌써 7년 넘게 시달린 시점이었는데 그 뒤로도 그랬다. 에린은 초밥집에서 내 맞은편에 앉아 자기가 죽음을 믿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려 했다. 3시간째였다. 그동안 5~2마리 초밥을 4줄이나 먹어치우고 사케 한 병을 혼자 비웠다. 화요일 오후 4시였다. 나는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다. 에린이 인터넷을 통해 내 위치를 알아낸 뒤 들이닥친 터였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녀는 죽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했으며 또한 그러려면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사업상의 도움 같은 게 아니었다. 홍보에 관한 조언 같은 게 필요했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거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자기 남자친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대체 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사케 한 병 반을 비웠지만 여전히 그게 확실치 않았다. 내 약혼녀도 식당에 함께 있었다. 에린은 내 약혼녀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나를 기꺼이 공유할 생각이라는 점을 알려서 내 여자친구가 겁먹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녀가 작은 초밥집에서 사케를 퍼마시며
몇 시간 동안 횡설수설하던 그날, 난 이런 생각을 했다. 에리는 자기계발 중독자다. 책과 세미나, 강좌에 수만 달러를 쓴다. 그 중에서 가장 정신 나간 짓은 배운 내용을 빠짐없이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다. 에리는 꿈이 있다. 그리고 그걸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 꿈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 행동에 옮기고 거절과 실패를 견디고 일어나서 다시 시도한다. 에린의 긍정은 끝을 모른다. 또한 자신을 엄청 과대평가한다. 예를 들면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자기가 고양이를 살렸다고 주장할 정도다. 정말 기가 막힌다. 하지만 엉터리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에린한테는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녀를 보면 모든 걸 고지곳대로 하는 게 반드시 올바른 행동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녀가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이 하나 있다. 그걸 나한테 누누이 강조하기까지 했다. 자기의 집착이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불건전하다는 걸 알고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왠지 그게 자기한테는 옳게 느껴져서 도무지 무시할 수도 멈출 수도 없다고 했다. 1990년대 중반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악의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연구는 기본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과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었다. 당시의 통념에 따르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건 스스로를 끔찍하게 여겨서, 즉 자존감이 낮아서였다. 그러나 바우마이스터의 놀라운 발견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를 꽤나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들은 타인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자신의 행위를 현실을 도외시한 자기 만족감을 통해 정당화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느끼려면 정의와 신념과 권리에 대한 나름의 의식이 확고부동해야만 한다. 인종차별주의자가 인종차별을 하는 건 자기가 유전적으로 우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광신도가 자포까지 해가며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건 하늘의 순교자를 위한 자리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는 건 여성의 몸을 짓밟을 자격이 자기한테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절대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외려 다른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한다.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험을 했다. 그의 이름을 따 밀그램 실험이라 불리는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평범한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른 참가자가 규칙을 어길 때 처벌을 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다른 참가자를 신체적 학대에 가까운 수준까지 처벌했다. 처벌자 집단 가운데 반대 의사를 밝히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다수는 오히려 실험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도덕적 확신을 즐기는 듯 보였다. 문제는 확신은 닿을 수 없는 목표일 뿐 아니라 확신을 추구하다 보면 대개는 불안이 더 커지고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이 나는 직장에서 이 정도 능력이 있다거나 이 정도 연봉을 받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평가한 뒤 그걸 굳게 믿는다. 그러나 이런 확신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이런 사람들은 동료가 먼저 승진하는 꼴을 지켜보며 자괴감, 모멸감, 모욕감을 느낀다. 아주 사소한 행동,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문자 메시지를 훔쳐보거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조차도 확신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욕망과 불안의 결과다. 남자친구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걸로 끝일까? 그 다음엔 다른 휴대전화가 있는지 의심할 것이다. 모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직장에 가서 내가 왜 승진해서 탈락했냐고 따질 수도 있지만 그래봐야 직장 동료를 불신하고 그들의 설명과 태도를 두고두고 곱씹게 될 뿐이다.
그 결과 승진기회는 더욱더 멀어질 것이다. 천생연분을 찾아 헤매봤자 퇴짜가 거듭되고 홀로 지내는 밤이 길어지다가 결국엔 내가 뭘 잘못한 걸까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으려 하는 건 이러한 불안과 깊은 절망의 순간이다. 이럴 때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난 사기를 좀 쳐도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때로 폭력을 사용하더라도 난 원하는 걸 얻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된다. 이 또한 역효과 법칙에 해당한다. 확신하려 하면 할수록 더 불확실하고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반대 역시 참이다. 불확실성과 무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가 뭘 모른다는 사실을 더욱 개의치 않게 된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 타인을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TV나 사무실, 거리에서 누군가를 볼 때 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형성할 필요가 더는 없어진다. 또한 자신을 평가해야 할 필요도 사라진다. 우리는 자신이 사랑스러운지 아닌지 모른다.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도 모른다.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열고 내가 그런 걸 잘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뒤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다. 불확실성은 모든 진보와 성장의 뿌리다. 옛말에 이르길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했다. 먼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무지를 인정할수록 배울 기회가 더 많아진다. 우리의 가치관은 불완전하다.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천만한 독단적 사고방식에 빠져 허세를 부리고 책임을 회피하기 십상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먼저 여태까지의 행동과 믿음이 잘못되고 비효율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흔쾌히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인생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그걸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반드시 현재의 가치관을 의심해 봐야 한다. 심혈을 기울여 현재의 가치관을 분석하고 그 안에 오류와 편견을 들춰내고 그것이 어째서 세상과 조화되지 않는지 밝혀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걸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지가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